장례식장 문이 열리는 순간 모든 촛불이 일제히 흔들렸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은 평소에도 자주 마주치던 얼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만큼은 달랐습니다. 가슴속에서 이상한 떨림이 일었습니다. 마치 오래 잃어버렸던 무언가를 찾은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를 보는 순간 어젯밤 꿈이 떠올랐습니다. 영씨가 형한테 인사해야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어머니가 긴 생을 마감하시면서 저에게 선물을 주고 떠났다는 것을.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외곽에 사는 김영식입니다. 나이는 70이 넘었고 대학병원 행정직에서 은퇴한 지 벌써 10년이 되어 가네요. 오늘은 저의 인생에서 가장 극적인 만남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순간은 생각보다 평화로웠습니다. 98세의 긴 삶을 마감하는 순간에도 어머니의 얼굴은 고요했습니다. 의사가 병실 문을 조용히 두드렸습니다. 창가에 서 있던 저를 향해 말했습니다. 김 선생님,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창가에서 돌아섰습니다. 혼자 있게 해주시겠어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고 조용히 방을 나갔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한평생 자식을 위해 헌신하신 어머니의 주름진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어머니의 눈이 천천히 떠졌습니다. 생의 마지막 순간에도 그 눈빛은 깊고 따뜻했습니다. 영식아. 어머니의 목소리는 바람 같았습니다. 영호. 저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그리워하신 이름이었습니다. 6.25 전쟁통에 잃어버린 큰아들. 저는 태어나기 전이라 헤어진 형을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그만 쉬세요. 하지만 어머니는 마치 마지막 힘을 모으듯 제 손을 꽉 쥐셨습니다. 그 힘에 놀랐습니다. 너무 보고 싶어, 영호. 그것이 어머니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소나기의 힘이 쓰러지고 모니터에 긴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창밖으로 비치는 새벽 햇살이 어머니의 평온한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시계는 아침 5시 23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앉아 어머니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의사가 다시 들어왔고 간호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지만 저는 그저 멍하니 어머니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몇십 년 동안 저를 보살펴 주신 분이 이제는 없다는 현실이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장례 준비는 생각보다 빨리 끝났습니다. 어머니는 살아생전에 모든 것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마치 이 순간을 예견하고 계셨던 것처럼 장례식장부터 비용까지 모든 것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저 어머니의 마지막 가는 길을 지켜볼 준비만 하면 되었습니다. 장례식 첫날 밤. 밤이 깊어갈수록 조문객은 줄어들었고 마침내 저 혼자만 남았습니다. 장례식장의 형광등 불빛 아래 어머니의 영정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70대 중반쯤에 찍은 사진이었는데 그때도 어머니는 참 단정하셨습니다. 피로가 몰려왔습니다. 병원에서 어머니를 간호하며 거의 잠을 자지 못했던 날들이 쌓여 이제야 몸이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장례식장 한쪽에 마련된 간이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어머니와의 추억들을 하나둘 떠올렸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어릴 때부터 항상 형이라는 존재를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제 방 옆에는 항상 비어있는 방 하나가 있었고 어머니는 그곳을 영호방이라고 불렀습니다. 마치 언젠가는 돌아올 것처럼 말입니다. 청소년기에 접어들면서는 어머니의 이런 행동에 짜증을 내기도 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그만하세요. 형은 돌아오지 않을 거예요. 라고 말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어머니의 눈에는 깊은 상처가 스쳤고 지금 생각하면 후회스럽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저도 어머니의 마음을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제가 병원에 취직하고 수많은 환자와 가족들의 사연을 접하게 되면서 어머니의 행동이 단순한 집착이 아니라 깊은 모성애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에게는 영호가 항상 살아있는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어느새 저는 어머니 영정사진 옆에서 잠이 들었고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어머니가 젊은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20대 초반쯤 되었을까요? 고운 한복을 입은 어머니는 두 아이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한 아이는 분명 어린 시절의 제 모습이었고 다른 한 아이는 제가 본 적 없는 남자아이였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가 제 형이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꿈속에서 우리는 화창한 봄날, 벚꽃이 만발한 공원을 걷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두 아들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어머니가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영식아, 형한테 인사해야지. 꿈속에서 저는 형이라는 아이를 바라보려 했지만 그의 얼굴은 안개처럼 흐릿했습니다. 마치 오래된 사진이 흐려지듯 그의 얼굴은 명확하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졌습니다. 맑던 하늘에 검은 구름이 몰려왔고 멀리서 폭격 소리가 들렸습니다. 공원에 있던 사람들이 달리기 시작했고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어머니의 손에서 형의 손이 떨어졌습니다. 영호야, 어머니의 절규가 들렸습니다. 아이는 사람들 속으로 휩쓸려 사라졌고 어머니는 제 손만 꼭 붙잡은 채 울부짖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생생해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에는 절망과 공포가 가득했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위로하고 싶었지만 꿈속에 저는 그저 어린아이였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다시 바라본 어머니의 얼굴에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평온해 보였고 마치 오랫동안 기다렸던 순간이 드디어 온 것처럼 기쁨이 묻어났습니다. 오래 기다렸지? 곧 만나게 될 거야. 어머니가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저는 잠에서 깼습니다. 식은땀을 흘리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가슴이 터질 듯이 뛰었고 이상한 예감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단순한 꿈이라기에는 너무 생생했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저에게 무언가를 말씀하려 하신 것 같았습니다. 그 꿈은 어쩌면 어머니의 생애 마지막 메시지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간이 침대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이른 새벽이었지만 하늘은 이미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마치 오늘 무언가 중요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었습니다. 날이 밝자 가족, 친지, 그리고 어머니의 오랜 지인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저는 영정 앞에 서서 조문객들을 맞이했습니다. 모두가 슬픔에 잠긴 얼굴로 위로의 말을 건넸지만 저는 여전히 꿈에서 깨어난 후에 그 이상한 느낌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조문객들이 점차 줄어들었고 잠시 한가한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장례식장 문이 다시 한번 열렸습니다. 문이 열리는 순간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방 안의 모든 촛불이 동시에 흔들렸습니다. 아무도 창문을 열지 않았고 바람이 불 이유가 없었는데도 말입니다. 그리고 그가 들어왔습니다. 박영수 교수님이었습니다. 병원에서 오랫동안 알고 지낸 분이었습니다. 저는 행정부에서 일했고 그는 의대 교수였습니다. 함께 일했던 시절부터 서로를 알고 지냈고 특히 15년 전 제가 심장마비 증상으로 주차장에서 쓰러져 있을 때 저의 생명을 구해주신 분이기도 했습니다. 그 이후 병원에서 종종 대화를 나눴고 업무적으로도 마주쳤지만 개인적인 친분은 그리 깊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익숙한 얼굴을 보는 순간
가슴 한구석이 묘하게 뛰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찾아 헤매던 누군가를 마주한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것은 이성적인 생각이라기보다는 본능적인 느낌에 가까웠습니다. 박 교수님은 검은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흰 머리카락은 단정하게 빗어 넘겼고 깊은 주름이 있는 얼굴에는 여전히 지혜가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어쩐지 그의 눈에 슬픔이 깃들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단순히 장례식에 온 슬픔이 아니라 더 깊고 오래된 슬픔 같았습니다. 저는 그를 맞이하기 위해 몇 걸음 앞으로 나갔습니다. 평소였다면 그저 가볍게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와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형식적인 말을 건넸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마치 몸이 저절로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박 교수님, 오셨군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인사를 하려 했는데 목소리에 감정이 실려 나왔습니다. 김 선생,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박 교수님은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깊고 따뜻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악수를 청하는 순간 저는 두 손으로 그 손을 꼭 붙잡았습니다. 마치 놓치면 안 될 무언가를 붙잡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런 행동은 평소의 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박 교수님은 제 행동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가 살짝 손을 빼려 했지만 저는 마치 무의식적으로 그의 손을 더 꽉 쥐었습니다. 순간 우리 눈이 마주쳤고 저는 그의 눈 속에서 무언가를 찾으려 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눈빛과 비슷한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례식에 와주셔서 겨우 이 말을 끝내고 나서야 저는 그의 손을 놓았습니다. 박 교수님은 잠시 어색한 표정을 지으며 정중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런 다음 무언가 말을 더 하려다 그만두고 어머니의 영정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저는 그가 영정 앞에 서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평소 알던 박 교수님은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영정 앞에 서서 유난히 오래 묵념을 했습니다. 마치 깊은 생각에 잠긴 듯 했습니다. 그의 눈은 영정 사진에 고정되어 있었고 무언가를 기억해내려는 듯 눈썹을 살짝 찌푸렸습니다. 그러다 박 교수님이 중얼거리듯 말했습니다. 어디서 많이 뵌 분 같기도 하고 인상이 참 좋으세요. 그 말에 저는 심장이 멎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박 교수님이 제 어머니를 본 적이 있을 리가 없었습니다. 교수님, 저희 어머니를 아셨나요? 제 질문에 박 교수님은 마치 꿈에서 깨어난 듯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아니, 그냥 어딘가 익숙한 얼굴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지는 느낌입니다. 그리고는 스스로 자신의 말에 당황한 듯 급히 덧붙였습니다. 실례했습니다. 적절치 못한 말을 했네요. 아닙니다. 오히려 그 말이 위로가 됩니다. 장례식이 진행되는 내내 저는 이상하게도 박 교수님의 존재가 크게 느껴졌습니다. 다른 조문객들이 오고 가는 와중에도 그의 존재만 유독 눈에 띄었습니다. 모든 절차가 끝나갈 무렵 우리는 장례식장 한쪽 조용한 곳에 앉게 되었습니다. 다른 조문객들은 대부분 떠났고 장례식장에는 저와 박 교수님 그리고 몇몇 직원들만 남아 있었습니다. 오늘 교수님이 오실 줄은 몰랐습니다. 글쎄요. 저도 무언가에 이끌려온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박 교수님의 말에 또다시 가슴이 뛰었습니다. 어젯밤 꿈에서 어머니가 곧 만나게 될 거야라고 하셨고 오늘 아침부터 계속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누군가가 박 교수님이었던 것일까요? 어머니는 어떤 분이셨나요?
갑작스러운 그의 질문에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네, 정말 좋은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항상 무언가 슬픔을 간직한 분이기도 했습니다. 전쟁 때 많은 것을 잃으셨거든요. 전쟁이요? 네, 어머니는 6.25 피난민이셨습니다. 북청에서 피난 오셨다고 하셨어요. 남편과 큰아들을 전통통에 잃으셨습니다. 제 말을 듣는 박 교수님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떠올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셨군요. 많이 힘드셨겠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동정이 느껴졌습니다. 교수님은 혹시 가족이 있으신가요? 늘 궁금했습니다만 직접 여쭤볼 기회가 없었네요. 사실 이런 질문은 평소에는 감히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박 교수님은 사생활에 대해 매우 비밀스러운 분이었고 병원에서도 그의 가족사에 대해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어쩐지 그런 질문을 해도 괜찮을 것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박 교수님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가족이 없습니다. 어릴 때 입양되었거든요.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입양이라는 단어가 귀에 울렸습니다. 입양이요? 네, 제 기억으로는 전쟁 고아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 제가 몇 살이었는지 어디 출신인지는 정확히 모릅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이 우연의 일치가 단순한 우연일까요? 어머니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아들이 병원에서 오랫동안 알고 지내던 박 교수님이었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럼 원래 성함은요? 그것도 잘 모릅니다. 입양 서류에도 그냥 남자아이 약 3세에서 4세라고만 적혀 있더군요. 박 씨 가문에 입양되어 박영수라는 이름을 받았습니다. 제 인생은 그때부터 시작된 셈이죠. 혹시 기억나는 것은 없으신가요? 어린 시절이 무의식적으로 질문이 튀어나왔습니다. 이런 질문은 너무 사적이고 부적절할 수도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걱정보다 진실을 알고 싶은 마음이 더 컸습니다. 박 교수님은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오래된 슬픔이 어려 있었습니다. 아주 희미한 기억 조각들만 있습니다. 누군가의 손을 잡고 걷는 느낌, 그리고 누군가에게 엎혀있던 순간들, 그게 전부입니다. 그의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가 항상 들려주시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북청 함경남도의 작은 마을. 전쟁 전 어머니는 그곳에서 아버지와 큰형인 영우와 함께 평화로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내 형은 3살 때 이미 한글을 떼고 숫자도 20개까지 셀 줄 알았어. 너무 영특해서 동네 사람들이 모두 칭찬했지. 어머니는 항상 이런 자랑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랑 뒤에는 항상 깊은 한숨이 따라왔습니다. 1950년 초여름, 어머니는 둘째 아이를 가진 상태였습니다. 그 뱃속에 있는 아이가 저였죠. 어머니의 배는 불러와 있었고 가족들은 새 식구를 맞이할 준비로 분주했습니다. 그러나 그 아름다운 순간은 오지 않았습니다. 1950년 6월 25일 전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후 12월 추운 겨울 어머니와 아버지는 공산 정권을 피해 피난을 결심했습니다. 배가 불러있던 어머니는 행동이 느렸고 아버지가 큰형을 업고 어머니를 부축하며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북청에서 목적지인 함흥까지 가는 길은 험난했습니다. 눈이 내리는 혹독한 추위 속에서 좁은 산길로 수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렸고 종종 전투기의 폭격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추위는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 사람들이 길가에서 쓰러지는 것을 보았지. 우리는 운이 좋았어. 아버지가 강인했거든. 그렇게 우리 가족은 마침내 함흥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 미군 배를 타고
남한으로 내려갈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더 큰 혼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중공군이 빠르게 남하하고 있다는 소식에 수많은 피난민들이 항구로 몰려들어 모든 사람들이 배를 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는 다행히 배에 탑승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가 배에 오르려던 순간 갑자기 공습 경보가 울렸고 사람들이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아버지는 한 손으로 큰 형을 꼭 안고 다른 손으로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혼란 속에서 어머니와 아버지의 손이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임신한 상태였던 어머니는 사람들에게 밀려 넘어졌고 정신을 잃었습니다. 깨어났을 때는 이미 군함에 실려 있었고 아버지와 큰형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영호야. 어머니의 절규가 사람들의 아우성 속에 묻혔습니다. 어머니는 그 후 며칠 동안 배 위에서 눈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배는 이미 남쪽으로 향하고 있었고 돌아갈 방법은 없었습니다. 남편과 아들을 잃은 어머니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유일한 희망은 아버지가 큰형을 데리고 다른 배를 타고 남쪽으로 왔을지도 모른다는 것이었습니다. 배는 결국 부산에 도착했고 어머니는 그곳에서 피난민 수용소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어머니는 매일같이 다른 피난민 수용소와 항구를 돌아다니며 아버지와 큰형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수십만 명의 피난민 속에서 두 사람을 찾기란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그렇게 석 달이 지나고 어머니는 부산의 작은 병원에서 저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새로 태어난 저에게 영식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형의 이름 영호에서 영을 따와 형제임을 나타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날 어머니는 저를 안고 울었다고 합니다. 새 생명의 탄생이 기뻤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 아이가 아버지와 형을 만날 수 없다는 사실이 너무 슬펐다고 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도 어머니는 가족을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대한적십자사에 가족 찾기 신청을 했고 이산 가족 상봉 프로그램에도 여러 차례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수십 년이 지나도 소식은 없었습니다. 가끔은 어머니가 한밤중에 혼자 울고 계시는 모습을 볼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면 제 마음도 무거워졌습니다. 어머니는 80세가 넘어서도 형에 대한 희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돋보기를 쓰고 신문을 꼼꼼히 읽으시며 이산 가족 관련 소식을 찾으셨고 TV에서 이산 가족 상봉 장면이 나올 때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내 형은 살아있어. 엄마는 알아. 그 확신에 찬 눈빛은 마지막까지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그렇게 형을 만나지 못한 채 삶을 마감하셨습니다. 그것이 어머니의 가장 큰 한이었을 것입니다. 김 선생님 괜찮으세요? 갑자기 말씀이 없으시네요. 박 교수님의 목소리에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그의 눈에는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눈, 어머니가 항상 말씀하셨던 영호의 눈과 닮았을까요? 괜찮습니다, 교수님. 그냥 갑자기 많은 생각이 들어서요. 말을 이어가려는 순간 박 교수님이 먼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이만 다른 일정이 있어서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그렇게 박 교수님은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박 교수님이 떠난 후 장례식장은 더욱 적막해졌습니다. 몇몇 지인들이 남아 저를 위로했지만 제 생각은 온통 박 교수님에게 가 있었습니다. 마지막 조문객까지 떠난 후 저는 어머니의 영정 앞에 홀로 앉았습니다. 어머니, 오늘 박 교수님을 봤어요. 이상하게도 자꾸 형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분이 저의 형이 맞는 걸까요?
영정 속 어머니는 미소 지은 채 대답이 없었지만 왠지 모를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적막한 집안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어머니가 계시지 않는 집은 더 이상 집 같지 않았습니다. 평생 어머니와 함께 살아온 저에게 이 공간은 이제 단지 벽과 가구만 있는 텅 빈 공간 같았습니다. 어머니의 방문 앞에 서서 잠시 망설였습니다. 문을 열면 어머니가 거기 계실 것 같은 착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곳에 어머니가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문을 닫고 제 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베개가 젖도록 울었습니다. 슬픔이라기보다는 너무 많은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와서였을 것입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긴 밤을 뒤척이며 생각하고 또 생각했습니다. 박 교수님이 정말 나의 형일까? 아침 식사도 거른 채 저는 어제 박 교수님이 남긴 모든 말을 회상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에서 느껴진 어머니와 닮은 무언가.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우연일 수는 없었습니다. 결심했습니다. 진실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단순히 박 교수님에게 전화해서 혹시 당신이 제 형 아닐까요? 라고 물어볼 수는 없었습니다. 그것은 너무 갑작스럽고 어쩌면 상처를 줄 수도 있는 질문이었습니다. 더구나 30년 넘게 알고 지낸 사이에 이런 가능성을 언급한다는 것은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었습니다. 결국 저는 간단한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로 했습니다. 병원에 있는 동안 가끔 업무상 연락을 주고받던 박 교수님의 번호를 찾았습니다. 메시지를 어떻게 작성해야 할지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너무 형식적이지도 너무 친밀하지도 않게 마침내 짧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박 교수님, 김영식입니다. 어제 장례식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시간이 되신다면 한번 식사라도 함께 하고 싶습니다. 메시지를 보내고 나서 제 가슴은 마치 첫사랑을 고백한 청소년처럼 뛰었습니다. 며칠 후 답장이 왔습니다. 김 선생님, 연락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저녁은 어떠신가요? 병원 근처 하늘정원이라는 식당이 조용해서 이야기 나누기 좋습니다. 메시지를 읽는 순간 이상하게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온 만남이 드디어 실현되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곧바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금요일 저녁 좋습니다. 7시에 하늘정원에서 뵙겠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이 오기까지의 나흘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길게 느껴진 시간이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해야 할지, 어떻게 진실을 확인할 수 있을지 수없이 많은 시나리오를 머릿속에 그렸습니다. 금요일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긴장한 탓인지 밤새 잠을 설쳤습니다. 그렇게 식당에 약속보다 30분 일찍 도착했습니다. 직원은 저를 창가 자리로 안내했고 물 한 잔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정확히 7시 박 교수님이 식당에 들어섰습니다. 정장 차림이었고 손에는 작은 종이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김 선생님, 오래 기다리셨나요? 그의 목소리에는 따뜻함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악수를 청했습니다. 아니요, 저도 방금 왔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수님. 우리는 조용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지만 곧 일상적인 대화로 시작했습니다. 병원 소식, 요즘 읽고 있는 책, 퇴직 후의 생활. 겉으로는 평범한 대화였지만 그 아래에는 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식사가 나오고 소주 한 병도 주문했습니다. 술이 한두 잔 오가자 대화는 자연스럽게 더 깊은 주제로 흘러갔습니다.
김 선생님, 사실 의아했습니다. 저희가 같은 병원에서 오래 일했지만 이렇게 같이 식사를 하는 건 처음이라서요. 오늘 저를 부른 것, 뭔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것 아닌가요?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진짜 대화가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 너무 직설적으로 물어보면 어색할 것 같았고, 너무 돌려 말하면 의도가 전달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사실, 어머니가 꿈에 나와서 한 말씀이 너무 걸려서요. 잃어버린 형을 곧 만날 수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박 교수님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호기심과 의아함이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형을요? 장례식장에서 말씀하셨던 그 형 말이군요. 전쟁 때 헤어진 내 어머니는 평생 형을 찾아 헤매셨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박 교수님은 잔을 들어 술을 한 모금 마시고 생각에 잠긴 듯 했습니다. 김 선생님, 그런데 그게 저와 어떤 연관이 있는 걸까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질문을 던질 때였습니다. 혹시 교수님이 저의 형, 김영호일 가능성은 없을까요? 그 말이 나오는 순간 테이블 위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박 교수님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놀라움, 혼란, 그리고 무언가 깊은 감정. 김 선생님, 그게 정말 가능할까요? 우리가 30년 가까이 같은 병원에서 일했는데 저도 믿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너무 많은 우연이 겹쳐요. 교수님의 나이, 입양 배경, 그리고 무엇보다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남긴 꿈과 제가 느끼는 이상한 감정. 박 교수님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저도 김 선생님을 처음 만났을 때부터 묘한 친밀감을 느꼈어요. 특히 15년 전 그 사건 이후로. 하지만 그게 형제의 인연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교수님에게 특별한 친근감을 느꼈는데 그냥 존경하는 의사에 대한 감정이라고만 생각했죠.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눈빛 속에는 수많은 질문과 가능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묘한 기대감도 있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박 교수님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DNA 검사가 가장 확실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해볼까요? 그의 말에 저는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박 교수님은 제 제안을 거부하거나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진실을 함께 찾아가려는 의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정말 괜찮으신가요? 이런 제안을 갑자기 드려서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사실 저도 항상 제 뿌리에 대해 궁금했거든요. 양부모님은 좋은 분들이셨지만 제 진짜 가족이 누구인지 알고 싶다는 생각은 항상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럼 내일 병원 검사실에 가서 DNA 검사를 의뢰해 볼까요? 좋습니다. 제가 아직 병원에 아는 사람들이 많으니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다음 날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헤어질 때 박 교수님은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김 선생님. 그 손길에서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택시를 타고 돌아오는 길 가슴은 설렘으로 가득했습니다. 내일 어머니의 마지막 소원이 이루어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눈물이 났습니다. 그리고 70여 년 동안 형 없이 살아왔던 제 인생에 이제 새로운 장이 열릴 수도 있다는 희망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어머니, 저 형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만 더 지켜봐 주세요. 그날 밤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다음 날 박 교수님을 만나 DNA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은 마치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과를 받는 순간이 왔습니다. 박 교수님과 저는 병원 근처 작은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연구소에서는 결과를 이메일로 보내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약속 시간보다 1시간 일찍 도착한 저는 카페 구석 자리에 앉아 초조하게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박 교수님이 도착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도 긴장감이 역력했습니다. 김 선생님, 결과는 아직 안 왔나요? 아직입니다. 오늘 오후까지 온다고 했는데. 우리는 커피를 마시며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대화는 거의 없었습니다. 둘 다 너무 긴장해서 말을 이어갈 여유가 없었습니다. 시간은 더디게 흘렀고 카페의 시계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오후 3시 정각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이메일 알림이었습니다. 손이 떨려 제대로 화면을 터치할 수 없었습니다. 박 교수님도 숨을 죽인 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왔습니다. 이메일을 열었습니다. 첨부된 파일을 여는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형제관계 확률 99.9%. 글자가 흐려졌습니다. 눈물이 차올라 제대로 볼 수 없었습니다. 휴대폰을 박 교수님에게 건넸습니다. 그도 마찬가지로 충격받은 표정이었습니다.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형제였군요. 박 교수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30년 넘게 같은 병원에서 일했던 동료가 사실은 형제였다니. 영호 형. 처음으로 형이라는 말이 제 입에서 나왔습니다. 어색했지만 동시에 너무나 자연스러웠습니다. 마치 평생 불러야 했던 말을 이제야 하는 것 같았습니다. 형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그의 주름진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영식아. 그가 처음으로 저를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그 순간 우리 사이의 모든 공식적인 벽이 무너졌습니다. 더 이상 김 선생님, 박 교수님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영호와 영식, 형제였습니다. 충동적으로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형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를 꼭 껴안았습니다. 태어나서 한 번도 해보지 못한 형제간의 포옹이었습니다. 형의 몸은 처음에는 굳어 있었지만 곧 그도 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영식아, 내가 내 동생이었다니. 그의 목소리에는 믿기지 않는 감정과 기쁨, 그리고 후회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끌어안은 채 한동안 그대로 있었습니다. 카페에 있던 다른 손님들이 우리를 신기하게 바라봤지만 우리에게는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정말 좋아하셨을 텐데. 이 말을 하자 형은 더 크게 흐느꼈습니다.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 형을 만나지 못했다는 사실이 너무 가슴 아팠습니다. 평생 찾아 헤매던 아들이 사실은 바로 곁에 있었는데 끝내 만나지 못하셨다니. 우리는 카페를 나와 근처 공원으로 걸어갔습니다. 벤치에 나란히 앉아 지난 세월을 더듬어 보았습니다. 형은 자신이 어떻게 피난민 수용소에서 발견되었는지, 어떻게 박씨 가문에 입양되었는지 자세히 들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머니가 어떻게 형을 찾아 헤매셨는지, 어떻게 형의 방을 항상 준비해 두셨는지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형이 살아있다고 믿었어. 한 번도 포기하지 않으셨어. 형의 눈에는 깊은 슬픔이 스쳤습니다. 나도 가끔 꿈에서 어머니를 만났던 것 같아. 기억나지 않는 여자가 나를 부르는 꿈. 대화는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이제 우리 집에 가보자. 어머니의 물건들도 보여드리고 싶어요. 집으로 돌아와 저는 형에게 어머니의 방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형을 위해 준비되어 있던 방도 보여주었습니다. 이 방이 내 방이었던 거야? 형은 방 안으로 들어서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깨끗하게 정돈된 침대, 책상, 그리고 벽에 걸린 작은 액자들. 어머니는 이 방을 마치 언제든 형이 돌아올 것처럼 정성스럽게 관리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이 방을 영우방이라고 부르셨어. 내가 이 방에 들어오는 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으셨지. 형은 천천히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침대 가장자리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영식아, 난 항상 무언가 잃어버린 것 같은 느낌으로 살았어. 그게 바로 가족이었던 거야. 그날 밤 형은 우리 집에서 묵기로 했습니다. 바로 그 영우방에서요. 어머니가 평생 꿈꿔왔던 순간이 마침내 실현된 것입니다. 비록 어머니는 볼 수 없었지만 하늘에서 어머니가 미소 지으며 보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우리는 서로에 대해 더 많이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형은 저에게 지금까지 인생의 경험을, 저는 형에게 어머니와의 추억을 나눴습니다. 서로 닮은 점도 발견했습니다. 우리는 둘 다 책을 좋아했고 클래식 음악을 즐겨 들었으며 심지어 커피를 마시는 방식도 비슷했습니다. 그렇게 2주가 지났습니다. 집에서 형과 아침 식사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쿵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소리가 난 방향으로 달려가 보니 형이 화장실 앞에서 쓰러져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형, 괜찮아요? 형은 대답 대신 배를 부여잡고 신음하셨습니다. 극심한 복통을 호소하며 몸을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배가 너무 아파. 곧바로 119에 전화를 걸었고 구급차는 10분 만에 도착했습니다. 형은 응급실로 이송되었고 저는 불안한 마음으로 그 뒤를 따랐습니다. 응급실에서 의사들은 신속하게 형을 진찰했습니다. 기본적인 혈액 검사와 복부 초음파를 진행한 후 의사가 저를 불렀습니다. 초기 검사 결과 췌장 부위에 이상 소견이 보입니다. 더 정확한 진단을 위해 CT 촬영과 추가 검사가 필요합니다. 입원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형은 곧 입원실로 옮겨졌고 그날 오후에 CT 촬영을 했습니다.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형의 통증은 진통제로 어느 정도 완화되었지만 여전히 불편해 보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담당 의사가 병실을 찾아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무거웠습니다. 의사는 침대에 누워있는 형님과 제게 번갈아 시선을 두었습니다. CT 결과 췌장에 종양이 발견되었습니다. 더 정확한 진단을 위해 내시경적 초음파와 조직 검사를 진행하고 싶습니다. 형은 의사였기에 상황의 심각성을 즉시 이해했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전이는요? 형이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직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추가 검사 후에 더 자세히 알 수 있을 겁니다. 이틀 후 모든 검사가 완료되었고 최종 진단이 내려졌습니다. 담당 의사는 저와 형에게 결과를 설명했습니다.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CT 결과 췌장에 종양이 발견되었고 이미 주변 조직으로 전이된 상태입니다. 현재로서는 말기 췌장암으로 보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남았나요? 의사는 잠시 침묵했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보통 이 정도 상태에서는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로 예상합니다. 물론 치료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3개월에서 6개월. 너무 짧았습니다. 70년 만에 만난 형과 함께할 시간이 고작 몇 달이라니. 미안해, 영식아. 걱정 끼쳐서.
형, 괜찮아요. 다 나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 둘 다 그것이 쉽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형은 의사였고 저도 오랫동안 병원에서 일했기 때문에 췌장암의 예후가 얼마나 좋지 않은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담당 의사는 자세한 검사 결과와 함께 치료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항암 치료와 방사선 치료를 병행하며 가능하다면 수술도 고려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형의 나이와 암의 진행 정도를 고려할 때 완치보다는 삶의 질을 높이는 완화 치료가 중심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형은 모든 설명을 담담하게 들었습니다. 의사로서 그는 이미 자신의 상태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식아, 걱정하지 마. 난 이미 충분한 삶을 살았어.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내 동생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 정말 행복해. 그 말에 제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너무 늦게 만났는데 너무 일찍 이별해야 한다니. 인생은 참 잔인했습니다. 형, 포기하면 안 돼요. 우리 아직 해야 할 이야기가 너무 많아요. 어머니 이야기도, 아버지 이야기도, 그리고 우리의 이야기도. 형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너무나 따뜻하고 평화로웠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아. 아직 할 이야기가 많지. 그러니까 걱정 마. 난 쉽게 포기하지 않을 거야. 병원에서의 일주일, 형은 초기 치료를 받았고 상태가 안정되자 퇴원했습니다. 저는 형을 저의 집으로 모셔왔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치료가 시작될 것이고 그 과정은 힘들 것입니다. 하지만 형과 함께할 수 있는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기에 저는 최선을 다해 그를 돌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형, 제가 모든 것을 다 챙길게요. 형은 그저 건강해지는 데만 집중하세요. 형은 고맙다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70년의 공백, 그리고 이제 주어진 짧은 시간. 하지만 이 순간만큼은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 가족이 되었고 어머니의 소원도 이루어졌습니다. 비록 암이라는 새로운 위기가 찾아왔지만 우리는 이제 함께 맞서 나갈 것입니다. 영식아, 내 남은 시간 함께 보내자. 네, 형. 그동안 놓쳤던 모든 시간을 이제라도 함께 보내요. 그렇게 형의 투병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항암 치료는 생각보다 형의 몸에 큰 부담을 주었습니다. 고령에다 암의 진행 상태가 이미 상당했기 때문에 의사들은 적극적인 치료보다는 완화 치료를 권했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형, 우리 조금만 더 견뎌봐요. 제가 있잖아요. 매일 아침 저는 형에게 이렇게 말하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형은 항상 미소로 대답했습니다. 비록 항암제 부작용으로 머리카락이 빠지고 얼굴은 헬쑥해졌지만 그 눈빛만큼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저는 병원 행정직으로 40년간 일하며 배운 모든 지식과 인맥을 총동원했습니다. 알고 지내던 의사들에게 조언을 구하고 최신 치료법에 대한 정보를 찾았습니다. 때론 밤을 새워가며 해외 논문을 읽기도 했습니다. 어머니가 죽을 때까지 형을 찾기 위해 포기하지 않았듯이 저도 형의 건강을 위해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형은 우리 집 영호방에서 지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항상 자기 전 형 옆에서 어머니와 어머니에게서 들은 형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3살 때 이미 한글을 떼었다는 것, 동네에서 가장 똑똑한 아이로 소문났다는 것, 그리고 웃을 때면 오른쪽 볼에 작은 보조개가 생겼다는 것까지. 형은 그 이야기를 들으며 가끔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도 기억하지 못하는 어린 시절, 그리고 만나지 못했던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그 눈물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치료가 계속됨에도 형의 상태는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의사들은 더 이상의 적극적인 치료는 의미가 없을 수 있다고 말했지만 형과 저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형의 상태가 조금 좋아진 시기, 우리는 특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어머니의 묘소를 함께 방문하기로 한 것입니다. 형은 이 일을 위해 며칠 동안 체력을 비축했고 저는 모든 준비를 완벽하게 했습니다. 그날은 맑고 따뜻했습니다. 형을 휠체어에 태우고 천천히 어머니의 묘소로 향했습니다. 산 중턱에 있는 묘소까지 가는 길은 쉽지 않았지만 형은 끝까지 참고 견뎠습니다. 어머니의 묘소 앞에 도착했을 때 형의 눈에는 이미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묘비에는 김명자라고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사랑하는 어머니, 당신의 기다림이 헛되지 않기를이라는 글귀가 있었습니다. 형은 휠체어에서 일어나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묘비를 어루만졌습니다. 어머니, 저 영호입니다. 너무 늦게 왔습니다. 미안합니다. 형의 목소리는 흐느낌으로 끊겼습니다. 저도 형 옆에 무릎을 꿇고 함께 울었습니다. 7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찾아 헤매던 아들이 드디어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비록 어머니는 이미 이 세상에 계시지 않지만 저는 어머니의 영혼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어머니, 너무 늦었죠. 형을 찾았어요. 어머니 말씀대로 살아있었어요. 그것도 제 바로 곁에. 우리는 그렇게 한동안 어머니의 묘소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형은 자신이 살아온 인생에 대해 어머니께 이야기했고 저는 어머니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실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이 지나 이제 집으로 돌아가려는데 형이 저의 손을 잡고 나지막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영식아, 내가 이제껏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 언제인지 알아? 언제예요? 바로 지금이야. 내 비록 몸은 아프지만 나를 낳아주신 어머니를 만났고 내 옆에 사랑하는 동생이 있는 이 순간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야. 그 말에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형에게도 저에게도 이 시간은 너무나 소중했습니다. 비록 늦게 찾은 형제이지만 우리는 남은 시간을 최대한 의미 있게 보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하늘도 무심하듯 형의 건강은 예상보다 더 빠르게 악화되었습니다. 의사들이 예측한 시간은 너무 낙관적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이제 형은 대부분의 시간을 침대에서 보냈고 통증 조절을 위한 약물 복용량도 점점 늘어갔습니다. 그렇게 형의 숨소리는 점점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여전히 맑고 강인했습니다. 마치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평화롭게 다음 여정을 준비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형은 제게 작은 소원을 말씀하셨습니다. 영식아, 내가 하나 부탁할 게 있어. 뭐든지 말씀하세요. 어머니 묘소 옆에 나도 함께 묻어줄래? 죽어서만큼은 꼭 어머니 곁에 있고 싶어. 그 말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고개를 끄덕이며 형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형의 마지막 소원, 어머니 곁에 묻히고 싶다는 그 소원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우린 가족이니까요. 약속해요, 형. 어머니 바로 옆에 모셔드릴게요. 그러면 두 분이 이제 영원히 함께 하실 수 있을 거예요. 형은 안도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마치 오랜 여정의 끝에서 평화를 찾은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게 형의 병세는 날로 악화되었고 의사들도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12월 20일, 창밖으로는 눈이 소리 없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방 안은 조용했고 오직 형의 숨소리만이
간간히 들렸습니다. 저는 곁에 앉아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형의 눈이 떠졌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몇 주 만에 처음으로 침대에 일어나 앉으셨습니다. 그 모습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형, 괜찮아요? 형은 마치 누군가를 보는 듯이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너무나 밝고 평화로웠습니다. 영식아, 어머니와 아버지가 오셨어. 저기, 형은 창가를 가리켰습니다.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지만 형의 눈에는 분명 누군가가 보였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가 날 부르고 계셔. 영호야, 이제 가자라고. 형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기쁨에 찬 목소리였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온 사람을 만나는 기쁨이 묻어나는 그런 목소리였습니다. 바로 그때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창문은 굳게 닫혀 있었는데 방 안에 따뜻한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창밖으로부터 특별한 햇살이 비추었습니다. 그날은 흐린 날이었는데 갑자기 구름 사이로 한 줄기 햇살이 방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그 빛은 형의 침대를 비추었고 형의 얼굴은 그 빛 속에서 더욱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그리고 형은 다시 누웠습니다.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영식아, 나는 정말 행복해. 그 말을 마지막으로 형은 눈을 감으셨습니다. 방 안의 따뜻한 바람은 여전히 불고 있었고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은 더욱 밝아졌습니다. 형의 얼굴에는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본 중에 가장 평화롭고 행복한 미소였습니다. 저는 형의 손을 계속 잡고 있었습니다. 점점 차가워지는 손이었지만 그 손에서 전해지는 온기는 여전히 제 가슴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형은 평화롭게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장례는 소박하게 치러졌습니다. 형의 양부모님은 이미 오래전에 돌아가셨고 가까운 친척도 없었기에 주로 병원 동료들과 제가 함께 형을 배웅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는 보이지 않는 두 분도 함께하고 계셨을 것입니다. 어머니와 아버지, 그리고 형의 마지막 소원대로 저는 형을 어머니 묘소 바로 옆에 모셨습니다. 새로 세운 비석에는 박영수 김영호라고 새겨졌습니다. 그 아래에는 사랑하는 아들이자 형, 70년의 기다림 끝에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다라는 문구가 새겨졌습니다. 시간이 흘러 크리스마스 날, 저는 홀로 집에 앉아 창밖에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모두가 가족과 함께하는 날이지만 이제 저는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외롭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마치 어머니와 형이 여전히 곁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그리고 꿈속에서 어머니와 형, 그리고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우리 가족은 꿈속에서 함께 식탁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곳에서는 70년의 이별도 암의 고통도 없었습니다. 오직 따뜻한 가족의 사랑만이 있었습니다. 꿈에서 깨어난 후 저는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밤새 내린 눈으로 세상은 하얗게 변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쪽 하늘에는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형의 마지막 말을 떠올렸습니다. 영식아, 나는 정말 행복해. 저 역시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비록 형과의 만남은 짧은 시간이었지만 형을 만나 우리가 형제임을 확인할 수 있었고 어머니의 마지막 소원도 이루어졌고 형도 자신의 뿌리를 찾았습니다. 어머니, 형, 이제 편히 쉬세요. 곧 갈게요. 그때 다시 만나요. 창밖으로 새로운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마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처럼 햇살은 점점 더 밝아졌습니다. 그 빛 속에서 저는
어머니와 형이 평화롭게 미소 짓고 있는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70년의 이별과 3개월의 재회, 그리고 다시 이별. 하지만 이것은 진정한 이별이 아니라 언젠가 다시 만날 것을 약속하는 잠시의 헤어짐이었습니다. 창밖에 새하얀 눈이 아침 햇살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마치 형의 미소처럼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저는 대한적십자사 이산가족찾기 사업부에 자원봉사를 시작했고 어느덧 1년이 지났습니다. 형과의 경험 이후 저는 다른 이산가족들을 돕는 일에 제 남은 인생을 바치기로 했습니다. 비록 저와 어머니의 이야기는 행복한 결말을 맺었지만 아직도 수많은 가족들이 서로를 찾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사무실 책상 위에는 형과 찍은 유일한 사진이 놓여 있습니다. 어머니 묘소를 함께 방문했을 때 찍은 사진입니다. 휠체어에 앉은 형님과 그 옆에 서 있는 저. 비록 찍힌 순간은 슬픔의 시간이었지만 그 사진 속에는 형제의 깊은 유대감이 담겨 있습니다. 가끔은 형이 병상에서 말씀하셨던 것을 떠올립니다. 영식아, 우리 인생의 여정은 때로는 길고 때로는 짧아.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여정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얼마나 깊이 연결되느냐야. 형과의 짧은 만남은 제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70년 동안 몰랐던 형제애를 단 3개월 만에 깊이 경험하게 해준 그 시간은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이 되었습니다. 창밖으로 봄이 오고 있습니다. 어머니와 형이 잠들어 있는 산자락에도 이제 꽃이 피어날 것입니다. 그곳에 앉아 두 분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요즘 제 일과가 되었습니다. 어머니에게는 형의 그동안의 인생을, 형에게는 제 일상을 들려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항상 같은 말로 인사를 마무리합니다. 어머니, 형, 그곳에선 행복하시죠? 앞으로도 우리 가족의 이야기는 계속될 겁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족을 잃은 아픔이 있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